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정말 내 삶인지 의문이 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착한 딸, 좋은 아내, 훌륭한 어머니,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역할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잊고 살아온 시간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는 작지만 강렬하고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을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요. 칼 융은 평생에 걸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개발이나 성공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그 자기와 하나가 되어가는 깊은 심리적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를 드러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떠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외롭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은 더욱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과 같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안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이 모든 것들이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적절한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페르소나가 곧 나라고 착각할 때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기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페르소나를 유지하려 해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과 공허함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 혼자만의 시간에 알 수 없는 슬픔이나 허무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진정한 자기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를 찾아달라는, 나를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인 것이지요. 윤근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페르소나에만 집착하면 결국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는 현상도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40대나 5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인생의 의미를 되묻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울증이나 정신적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가 깨어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융은 이것을 영혼의 부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한 삶을 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응답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목소리만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상사의 목소리, 배우자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 이 모든 목소리들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던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평생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부모님의 꿈이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한 기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된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융의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받아들이기 거부했던 자기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특정한 감정이나 욕구, 특성들을 억누르도록 배웠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슬퍼하면 안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식으로요. 특히 착한 아이로 자란 분들은 자신의 분노나 공격성, 이기심 같은 감정들을 철저히 억압해왔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부분들이 바로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존재하며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온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분은 자주 두통에 시달리거나 원인 모를 불안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억압된 분노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은 전혀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는 식으로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림자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그림자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로 가는 길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려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안의 화, 슬픔, 두려움, 욕망, 이기심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노를 인정한 사람은 그 분노를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분노를 계속 억압하는 사람은 결국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형태로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그림자 작업을 시작하면 우리는 흥미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줄어듭니다. 윤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일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기적인 모습에 유난히 화가 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억압된 이기심을 그 사람이 건드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더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항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 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진정한 자기를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외부 세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 현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요. 윤근 이것을 동기화라고 불렀습니다. 동기화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내면의 심리적 상태와 외부 사건이 인과관계 없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예술적 재능을 인정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우연히 미술 전시회 정보를 받게 되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화하면서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도 변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외부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역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역할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고 착했던 딸이 갑자기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가족을 돌보던 어머니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항상 야근을 마다하지 않던 직원이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상사는 불만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니까요. 특히 그 변화가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협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저항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가 된다는 것은 때로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우리가 벗어나려는 패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서로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격려합니다. 당신이 변화하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적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가 되어갈수록 당신과 진정으로 공명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동기화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거짓된 가면을 쓰지 않을 때 당신의 진정한 에너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종류의 사람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과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새로운 관계들은 이전의 관계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진실되고, 더 상호적입니다. 서로를 조종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두 번째 외부 변화는 경계 설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경계란 내가 어디까지이고 다른 사람이 어디부터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 설정을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문제에 침범당하게 되고 결국 소진되어 버립니다. 윤근 우리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돌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싫은 것에 대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익숙했던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절을 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화낼까봐 두렵고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경계를 설정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물론 일부는 불만을 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경계 부재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던 사람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줍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설정한 후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과도하게 얽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에너지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경계를 설정한 사람들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경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억지로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진심을 느낍니다. 억지로 웃으며 싫은 일을 하는 것보다 분명하게 거절하고 대신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외부 변화는 진정성의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일부러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정성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특별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비록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는 그 진정성에 끌립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성에 목말라 있습니다. 가식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카리스마가 있거나 외향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할 수도 있고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신도 가면을 벗어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의 힘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가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하다는 메시지요. 이것은 특히 우리 주변의 젊은 세대나 우리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진정한 자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네 번째 변화는 일과 창조성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윤근 각 개인에게는 고유한 과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일 수도 있고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50년 가까이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지요.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그분은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예술로는 먹고 살 수 없다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고 하셨고 그분은 순종했습니다. 50년 동안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그분은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 안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재능도 없을 텐데 괜히 창피만 당하는 것 아니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안내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등록을 했습니다. 첫 수업날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붓을 잡는 것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젊었고 그분보다 훨씬 잘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붓을 움직이는 순간 그분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5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일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작은 화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은행에서 일할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평생 안전한 길만 걸었는데 정작 그 길은 자신을 어디로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짜 삶은 위험을 감수하고
진정한 자기를 선택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꿈을 살고 있는가? 부모님의 꿈인가? 사회의 기대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내 꿈인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답하려면 인정하기 싫은 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각본대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융근 말했습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고통은 거짓 속에서 사는 고통보다 낫다고. 진실의 고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거짓의 고통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꿈, 시간, 건강, 심지어 친구들까지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자녀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자 그분은 빈둥지 증후군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자녀라는 역할을 빼면 남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아픈 것은 자녀들이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삶이 없다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분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바닥에서 그분은 진정한 자기를 만났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녀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는 것을요. 완벽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포기했던 음악을 다시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진정한 자기를 찾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잃고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반면 우리가 진정한 자기로 살 때 우리는 온전함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 관계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만약 50년, 60년을 거짓된 자기로 살았다면 그 시간은 낭비된 것인가? 윤근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 시간도 필요했다고. 우리는 때로 잘못된 길을 가봐야 올바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해봐야 진정한 기쁨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자기로 살아본 경험이 있기에 진정한 자기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지금의 이 순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시작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아직 30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30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60대라도 20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20년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를 찾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융. 자신도 인생의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에 깊은 정신적 위기를 겪었고 바로 그 위기를 통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론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남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하느라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래전에 포기했던 꿈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것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던 활동들,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갈망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같은 일도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일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창조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조성을 예술이나 특별한 재능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창조성을 훨씬 넓은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창조성이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을 의미했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도, 정원을 가꾸는 것도, 아이들과 노는 것도,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두 창조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안에 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런 창조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당신의 진정성과 창조성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하는 것이 항상 아름답고 행복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예전에 당신이 필요했던 사람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당신은 외롭고 슬플 것입니다. 아무리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았다 해도 이별은 아픕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평생 남편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아내,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어머니,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여성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고,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고요. 남편의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고 화를 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고, 이기적이라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분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정말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이 나이에 무슨 변화냐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중 일부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다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고, 밤마다 울었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문학을 전공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진정한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녀들 중 일부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들도 무언가를 배웠던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예전과는 다른 관계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정직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7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하고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진정한 자기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거짓된 평화보다 진실한 고통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고통은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거짓된 평화는 우리를 죽어있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내면의 평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변화라기보다는 내면의 변화이지만 그 영향은 외부에도 드러납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하고 어려운 일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윤근 이것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페르소나나 자아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 중심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심과 연결되면 외부의 상황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전히 슬프고 화나고 두려운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바다 깊은 곳은 평온한 것처럼 내면 깊은 곳에는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는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일부러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평화를 발산합니다. 이것은 특히 가족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가족들도 더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도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내면의 평화는 또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세상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와 연결되면 우리는 더 넓은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윤근 고통과 어려움도 성장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을 가지면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내게 일어났는가 하고 원망하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하고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미화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번째 변화는 직관과 내면의 지혜에 대한 신뢰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게 됩니다. 윤근 직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직관이란 바로 이 무의식의 지혜가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직관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대신 논리와 이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만 의존했습니다. 물론 논리와 이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들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는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결정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확실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직관을 따랐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직관을 따라보고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직관을 따를 때 종종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동기화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지혜와 연결될 때 우리는 더 큰 흐름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윤근 개인 무의식 너머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깊은 지혜의 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자기와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집단 무의식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지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조상들의 지혜, 인류의 오랜 경험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필요할 때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해결책이 떠오르거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분명한 확신이 생기거나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것 같은 경험들이 바로 이런 내면의 지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더 자주, 더 분명하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머리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머리와 가슴, 논리와 직관,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작동하도록 합니다. 7번째 변화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 인정, 부, 명예 같은 것들에서요.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윤근 삶의 의미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순간 진정한 자기로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는 것,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결정하는 것,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런 일상의 순간들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거창한 성취가 없어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의미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자기가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영감을 주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8번째 변화는 두려움과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고 안전한 곳에만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것을 체현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걸어갑니다. 두려움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윤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속에 종종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열쇠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대신 그것과 대면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것은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기로 살기 위해 필요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두려움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까봐 두려웠는데 막상 진정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웠는데 막상 해보니 실패도 배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외로워질까봐 두려웠는데 진정한 자기가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삶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입니다.
이 힘은 공격적이거나 지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물과 같은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에서 나오는 힘도 그렇습니다. 9번째 변화는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시간을 다르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시간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를 선택하고 나면 시간의 질이 달라집니다. 같은 24시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무감이 아니라 선택으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과감히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순간을 더 충실히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를 선택하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진정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윤근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현재에서만 일어납니다. 물론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런 균형을 찾아갑니다. 과거를 존중하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현재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10번째 변화는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주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근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죽음을 회피하고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받아들일 때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윤근 인생의 후반기, 특히 중년 이후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이거나 우울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더욱 진정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후회가 적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진정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윤근 우리 삶의 목표가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실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통합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일종의 내적 변형을 경험합니다. 윤근 이것을
연금술의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통과 어둠을 지혜와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작업을 통해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파괴하는 대신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좌절시키는 대신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대신 우리를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하는 것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나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 것인가? 이 선택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자기를 선택하는 것이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진정한 자기의 맛을 본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진정한 자기로 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진정한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완벽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 진정성, 존재감 같은 것들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윤기 말한 개성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되었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한 자기로 사는 사람은 빛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말로 설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줍니다. 특히 우리보다 어린 세대에게 이것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많은 압박을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자기로 사는 어른들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자기 자신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기를 선택하는 여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고 소박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진정한 나로 선택해보는 것입니다. 싫은 것에 싫다고 말해보는 것,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는 것, 진심을 표현해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관찰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윤근 우리 각자가 고유한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씨앗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잡초를 제거하고 사회의 압박이라는 돌들을 치우고 우리 안에 진정한 씨앗에 햇빛과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자연스럽게 자라날 것입니다. 억지로 키우려 하지 않아도 그것은 스스로의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 꽃은 다른 어떤 꽃과도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만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때로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나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윤근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자기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이란 개념 자체가 외부에서 주어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전합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평생 추구했던 개성화의 목표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한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 보세요. 그 작은 경험이 씨앗이 되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문화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를 찾아 여행해 왔습니다. 당신도 그 긴 행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길을 걸어갈 때 당신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을 줍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를 선택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가 될 때 세상은 조금 더 나은 곳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기를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면의 변화와 외부 세계의 변화, 관계의 변화와 내면의 평화, 경계 설정과 진정성의 힘,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 우리와 세상,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기 말한 동기화도 바로 이런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변화할 때 외부 세계도 함께 변화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부이고 세상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래된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자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비록 어려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연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성취나 외적인 성공과는 다른 종류의 만족입니다. 훨씬 더 깊고, 더 지속적이고, 더 진실된 만족입니다. 당신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윤근 인생의 후반기야말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한 경험을 쌓았고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그렇게 목매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은 기회입니다. 진정한 자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그것은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을 살라고, 진정한 자기가 되라고 말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응답하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더 진실되고 더 의미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진정한 자기로서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일이라도 진정한 자기로 경험하는 것과 거짓된 자기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단지 생존입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진정으로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 안에는 독특하고 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당신을 통해 표현될 수 있었던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진정한 자기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기여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더 다양하게, 더 아름답게, 더 진실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 여정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본 것 중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당신이 되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과 인정보다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